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달러와 위안화의 본격 대결이 시작됐다.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반응할까? 12월 연준회의에 주목하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은 미국의 GDP 성장률, 아래쪽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은 팬데믹 때 경제가 확 꺾이고 나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은 팬데믹 때 경제가 한번 꺾이고 바로 V자 반등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GDP를 100%로 봤을 때 중국의 GDP가 2000년 이후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때 이 두 나라의 GDP 격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회색 선은 팬데믹 이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중국의 GDP이고 검은색은 실제 팬데믹 이후 나타난 중국의 GDP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GDP는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중국의 GDP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둘의 격차가 예상보다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이고 갈색은 중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투자자들이 해당 나라의 국채를 매수했을 때 과연 얼마의 이자를 주냐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은 갈색 중국의 국채를 들고 있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약간 줄어든 듯 하더니 다시 엄청난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은 달러를 팔고 중국 위안화를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GDP 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국채금리, 금리 측면에서도 중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돈의 관점에서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 달러 인덱스는 팬데믹 때 103을 찍다가 지금은 어느덧 91.7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6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값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위안화가 그만큼 강세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종합드리면 지금 달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안화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제조업 PMI, 서비스 PMI, GDP 성장률, 경상수지 모든 측면에서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거나 아니면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금리는 호황에 올리고 불황에 내린다 이 말 기억하시나요? 중국은 경기 회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가 7개월째 동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돈 풀기는 자산버블, 부채 비율 급증, 빈부격차 심화,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혹은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돈줄을 조금씩 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의 몇몇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직전 영상에서 한 차례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RCEP라는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위치를 더욱더 굳건히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중심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본격적으로 서명한 것은 그만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겠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온 CPTPP에 중국은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와 관련해서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중미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아이러니하게 CPTPP에는 미국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은 TTP란 자유무역 협정을 주도해오고 있었는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탈퇴함으로써 TTP가 CPTPP로 이름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중심의 RCEP에 대항해서 바이든이 CPTPP를 다시 가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RCEP뿐만 아니라 CPTPP까지 가입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위안화의 가치는 커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2020년 7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위안화로 첫 원유 거래, 달러 독주 깨졌다. BP라는 영국의 메이저 석유 업체가 있습니다. 비피더스가 아닙니다. 7월 초에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에서 중국의 원유 300만 배럴을 납품하면서 위안화로 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원유는 달러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트로달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이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돈 원화를 주고 원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원화의 가치는 매우 낮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를 이용해서 원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안화로 직접 원유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에 첫 원유 거래 이런 제목이 붙은 거라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사우디 아람코 중국 위안화 회사채 발행하나 도전받는 달러 패권. 보통 국가는 국채, 회사는 회사채 이러한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중국 위안화 표시 회사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달러 표시의 채권을 위주로 발행했었는데 아람코가 위안화 표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원유 시장에 그만큼 위안화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슬슬 세계 국제시장에서 달러 패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보다 더 크게 경제를 살려서 달러 쪽으로 자금을 다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달러 공급을 확 줄이면서 공급 측면에서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중국 인민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보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쉽게 말씀드리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많이 찍었냐 이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팬데믹 이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보세요. 위쪽 미국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팬데믹 이후에 3조 달러의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국채와 MBS를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의 가치가 뚝 떨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기사 볼까요? 제가 많이 인용했던 기사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못 돌아가 향후 몇 달 힘들지도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더 연준은 돈을 더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고 이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럼 앞으로 연준의 자산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달러의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역시 불러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이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긴급 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금융을 꽤 안정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말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연말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더욱더 미국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우신 재무장관 발언 이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S&P 500 주가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 발언 이후 이 둘은 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못할 테니 경기의 회복세는 더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S&P 500 지수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 주식으로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더욱더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돈을 다시 풀어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연준이 돈을 찍어서 채권을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졌고 이러한 돈은 시중에 풀릴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을 미리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돈을 찍어낸 규모인데 오른쪽 위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연준의 자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쪽에 베팅한 것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앞서간 게 아닐까요? 최근에 공개된 연준 의사록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45일에 한 번씩 연준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연준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번 의사록은 대통령 선거 직후인 11월 4, 5일에 열린 연준 회의 논의 내용이 사후 공개된 것이다.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시장에서는 11월 연준회의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만기가 긴 채권 비중을 높여서 돈을 더 푸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암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연준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거나 양적 완화에서 만기가 긴 채권을 더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더 푼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사록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도 중단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앞으로 연준에서 돈을 더 풀어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의사록에 대한 영어 원문 기사를 하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회의 몇몇 참석자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주목했습니다. 무슨 가능성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낮은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연준의 자산 증가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용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직역을 해서 그런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디아라는 걱정을 표시했습니다. 자산의 심각한 팽창은 의도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요. 이거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12월 미팅, 12월 연준회의에서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산의 듀레이션, 즉 채권 만기를 늘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준 위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어느 전문가가 말한 것입니다. 즉 모건 스탠리의 이 전문가가 봤을 때 지금 연준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200억 달러 정도 매입해오던 국채나 MBS를 더 늘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지금 매입하고 있는 채권의 기간을 조금 늘린다, 이 정도로 서로 합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만기를 늘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보통 몇 년이죠? 30년, 35년 이렇지 않나요? 5년짜리 주담대를 잘 받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5년 만기 주담대를 받게 되면 5년 이후에는 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빌린 돈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고 빨리 갚아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죠. 연준이 매입하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준은 평균적으로 6년 만기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6년이 지난 후에 연준은 이러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됩니다. 다시 채권을 팔고 시중으로부터 달러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럼 달러를 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딱 6년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을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너네들 걱정하지 마, 내가 20년, 30년 만기 채권을 사줄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람들은 이 돈을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음대로 돈을 쓰고 마음대로 투자하고 이런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공장을 지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연준의 스탠스는 늘 한결같습니다. 9월, 11월 연준회의 때 연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너네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합의가 되면 그때 내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할 거야. 그럼 이번에 12월 연준회의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경기 부양책이 합의되어야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 말을 분명히 또 하겠죠.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의 규모 확대는 안 되지만 양적 완화 기간 확대는 조금 고려해 볼 수 있어, 이 말은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채권 매입 기간도 확대하고
채권 매입 규모도 확대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고 주가 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좀 더 많이 상승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유동성 증가로 인한 실질 금리 하락에 사람들이 좀 더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과 좀 더 관련이 있는 나스닥 지수를 예로 들어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6월 연준회의 때에는 연준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7월 연준회의를 앞두고는 연준회의 보름 전부터 증시가 횡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연준회의 때에는 연준회의 보름 전부터 증시가 떨어지더니 연준회의가 끝나고 나서 더욱더 증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월 연준회의 때에는 큰 이변이 없었는데요. 이때에는 대선과 맞물렸기 때문에 연준회의라는 이벤트가 약간 희석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12월 연준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지난 연준회의 때처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는 있을 거라 봅니다. 뭐든지 욕심이 과하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떠한 조정이 와도 경제 위기급의 조정은 오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혹시 조정이 와도 6월, 7월, 9월 이때 연준회의 때처럼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오지 않으면 저는 더욱더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연준회의 때와 달라진 것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백신으로 인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것은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준회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타이밍,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되냐, 또한 주식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 이러한 것들은 모두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날마다 진단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31일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회원에 한해서 블랙 멤버십 실버 라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클릭하셔서 멤버십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달러 인덱스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뭐든지 전성기일 수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때 160까지도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120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11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약달러로 인해서 미국이 망했다,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재 약달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약달러가 지속되면 우리에게는 좋은 투자 환경이 펼쳐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달러는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값이 떨어지니 대체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